중요 사건입니다. 특별한 재판이라는 부제를 붙이셨네요, 교수님. 특별한 재판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네. 그리고 원래 제목에는 조카 강간미수 목사라는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조카 강간미수 목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피해자의 외삼촌 된다는 소리예요. 네. 외삼촌. 네. 그리고 뭐 피해자는 조카일 거고 그럼 가해자는 목사인 경우가 되는 건데요. 삼촌인 경우죠. 이 사건이 2017년 4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조카 집에 이 목사가 찾아왔는데 외삼촌 목사가 찾아왔는데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수에 그치었던 사건인데 이 목사가 교회 그 서울에 있는 교회 서초구 쪽에다가 개척한 목사라고 그래요. 그 박 목사인데 그 사람이 61세예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나이도 직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카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카 하니까 20대 같죠? 아니에요. 42살입니다. 42살 먹은 조카가 이제 아마 그 따로 그 혼자 살고 있나 봐요. 네네. 거기에 밤에 늦은 시간에 그 61세 된 그 외삼촌 박 목사가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어요. 근데 그 미수에 그친 이유가 나오면 이제 더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그 외삼촌 목사가 주장했던 정말 허위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명 같은 것도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거 진짜. 네. 특히 이 조카 이 교회에 다닌 지 박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쉽게 얘기해서 네, 거기 20년 넘게 다녔던 교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카이면서 그 박 목사의 교회에 20년간 장기적으로 생긴 교인. 그러니까 외삼촌 도와준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데 그게 자기의 그 어떤 그 교인이고 자기 교회 교인이고 조카 누나의 딸이거든요. 자기 누나의 딸. 그런데 그런 조카를 성폭행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고 미수에 그쳤지만 조카가 괘씸하니까 외삼촌인 박 목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박 목사는 반대로 무고로. 조카가 거짓말했다 이거죠? 네. 무고로 다시 고소합니다. 맞고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목사가 조카 고소한 무고 혐의는 검찰에서 무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에게 안 들어준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오히려 박 목사는 거기에다가 무고 혐의가 더해져 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이걸 봤을 때는 이거 피해자는 무고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재판을 해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목사에는 무고죄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성폭력 처벌법에다가 그다음에 무고 혐의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이제 가볼까요? 어떤 사건이냐면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4월경에 늦은 시간이에요. 네. 늦은 시간에 이 박 목사가 혼자 살고 있는 42살 먹은 조카의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침대로 확 밀쳐가지고 거기서 강간을 시도했어요. 밤늦게 외삼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문 열어주기 전에 야 띵동띵동 눌렀죠. 야 너한테 할 말 있다. 야 문 좀 열어봐라. 그러면 저 삼촌이 열어달랬는데 안 열어줄 사람 없죠. 그러니까요. 열어줬어요. 네. 열어주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침대로 밀쳐서 강간을 시도했는데 꼼짝없이 당할 뻔했어요. 나이가 61세라고 하더라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강간 당할 뻔했거든요. 네. 안 당한 이유가 있어요. 미수에 그쳤는데요. 이게 남자친구의 제지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외삼촌 집에. 생각도 없는 사람 아닐 텐데 남자친구가 버젓이 있는데 성폭행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 박 목사 이 사람 제대로 걸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쁜 맘 먹고 그 나쁜 짓 하려다가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 조카 입장에서는 42살이지만 네. 혼자 사는 걸로 명목상 돼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친이 사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동거 생활하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척하면서 남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띵동띵동 누르고 난 다음에 누구세요? 하는데 외삼촌이거든. 외삼촌 왜요? 그러니까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사인 보낸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우리 혼자 사는 빨리 숨어.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일러실로 숨었어요. 남자친구가. 보일러실에 이제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박 목사는 들어와가지고 조카 혼자 있는 걸로 알고 왔고 어차피 조카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냥 밀쳐가지고 이제 침대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여자 이 조카 입장에서는 사람 살릴 소리 나오죠. 나 도와줘 하고 소리 질렀겠죠. 네. 그러면 보일러실에서 숨어있던 이 남자친구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이제 전화 왔죠. 예,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자기 그냥 낚아 챘겠지 그냥. 네. 이것도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낚아 챘겠지. 네. 근데 나중에 재판에서 아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 부정해요 이게. 네, 이 목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거 오해한 거다. 내가 지병이 있어서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조카한테 기댄다는 게 휘청하면서 이게 엎어진 거다 같이. 그러니까 조카를 자 갑자기 현기증이 나오고 집에 들어왔는데 조카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지럼증 그 지병이 있어서 휘청하면서 조카를 저 잡고 있는 상태에 휘청하니까 조카가 같이 잡아주다가 같이 나뒹굴었다 쉽게 얘기해서 네네. 그거를 저 조카가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아유 그러니까 실실하면서 조카를 자꾸 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과정, 재판 과정까지 끝까지 이 사람 그렇게 오리발 내밀었어요. 네, 지금 어이없으시잖아요. 어이없죠, 네, 이거. 점점 들어가면서 더 어이없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데요. 이때 남자친구가 딱 나와서 제지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한번 따졌겠죠. 가만 안 놔두죠. 남자친구 그때 이 남자친구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삼촌 목사가 계속 빌었나 봐요. 무릎 꿇고 빌었대요.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이번 한 번만 봐주라. 근데 그걸 동영상을 딱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근거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것뿐인가요? 또 있더라고. 이제 무릎 꿇고 빌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내줬겠죠. 네. 지 딴에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빌고 나왔어요. 가면서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이거. 본인 그 명색이 목사잖아.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카잖아 피해자가. 네네. 조카를 잘 이거 회유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어. 그래서 문자 열심히 보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네. 그런 문자를 여러 개를 보냈어요. 네. 그럼 증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에서 그럼 물어봤겠잖아요. 검찰이 이게 무슨 문자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성폭행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냥 사과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일 뿐입니다. 일단 사과하는 게 몸에 뱄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냥 뭐 잘했건 잘못했건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일단 사과하나 봐요. 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병으로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그게 미안하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일단 사과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문자 보내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재판 조사 과정부터 재판 과정까지 계속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지러워서 쓰러지면서 조카랑 나뒹구는 거지. 내가 성폭행 하려고 한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해서도 또 그러면 동영상은 뭐야? 네. 하고 이제 그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동영상에 대해서도 할 말 있네. 아유 이거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지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동영상도. 아니 나는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근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여기 들어가 있다. 많이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정 PD가 편집해드렸나? 그 동영상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많이 포함된 걸로 봐서는 이거는 이거 동영상이 조작됐다 이 얘기예요. 이 목사 내가 볼 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지도 않은 말이 어떻게 그러니까 한 말이 빠질 수는 있어요, 교수님. 내 말이요. 근데 어떻게 하지도 않은 말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판부에? 아니 영상을 보면 남자친구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 당신도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말들이 있다.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한 말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왜 이러십니까?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뭐 이렇게 네 미안해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네. 편집하면 말이 이렇게 하다가 끊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동영상 관련된 거는 조작됐다는 말 아예 인정 안 해준 거죠.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박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억울합니다.
이거 늦은 시간에 오히려 조카가 남자친구 공식적이지도 않고 비밀리에 사귀는 남자친구하고 함께 있는 게 나한테 딱 들통이 나니까 이거 무마하려고 이거 성폭행으로 몰아간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카를 나쁜 애다. 조카가 나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하면서 난 무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변호인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이 보여준 행적.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건 이제 그 이후에 뭐 어찌됐건 외삼촌이니까 그럼요. 특별하게 왼수 보듯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 성폭행 시도를 당했던 피해 여성의 태도냐 이 얘기예요. 박 목사 얘기는. 그럼 지한테 계속 이 뭔 새끼 했어야 되네. 그래야지 지 입장에서는 그 한 거야? 아니지. 이 여성이 어찌됐건 외삼촌이니까 속된 말로 막 따지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거를 거꾸로 뜯는 거야. 네. 봐라, 피해를 당했다면 나한테 이렇게 외삼촌하고 뭐 얘기하고 대화하고 전화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이 행동을 볼 때 조카가 나를 덮어 씌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재판부는 무슨 얘기냐. 42살 정도 여성이 되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너한테 좋게 대해준 게 또 나이라든지 사회적 위치 같은 게 있으니까 평소하고 다르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뿐이지 조카가 성폭행 당할 뻔했던 상황을 그냥 넘어간 건 아니다. 네. 재판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행동이 다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나이부터 사회적 배경 그럼.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피해자가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얘는 목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성폭행 당하려고 그랬으면 얘가 나한테 그 이후에 전화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웃기는 놈, 나쁜 놈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1심에서 예. 이 박 목사한테 재판부 다 아니라 했잖아요. 네. 아니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조작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피해자의 반응이 피해자 특성에 맞다. 그래서 다 이제 목사의 그 뭐랄까 변소 내용을 네. 변소 내용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 있네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때렸고요. 네. 징역 3년. 미수니까 그랬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장애 미수인데 이거 중지 미수가 아니고 중지 미수는 지 스스로 그만둔 거고 이거는 남친이 있어서 장애 때문에 장애 미수거든. 이거는 그냥 완전히 고의로 봐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재판부는 이런 얘기했네요.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네. 피해자가 자신이 심무하는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이렇게 전부 예배를 집정한다고 그러나 집전한다고 그러나 자신이 심무하는 교인으로 목사 교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 조카이기도 하지만 20여 년간 네가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그 교회에 왔던 신도 아니냐.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은 목사의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교인이. 대단해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자 진술이? 네, 진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재판에선 피해자의 일관성이라든지 구체성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마 이게 불구속 상태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과한 내용이 있고 동영상 사과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게 자꾸 편집됐다고 우기고, 나를 무고한다고 우기고 그러면서 뻗대니까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에서 덜커덕 우선 구속하는 것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풀어놓고 계속 증거 끌어들인 것 같아요. 네.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간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몇 년이죠? 2017년 사건입니다. 2017년 4월 사건이 2018년 8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예. 2018년 8월 22일 날 이제 재판이 되는데 이 재판부 재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솔로몬의 지혜다.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
이분이 이 재판 그 판결을 내리면서 목사한테 아주 알맞는 시스템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판결문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특이한 사항이라 좀 설명드리려고. 네. 읽어드릴까요? 예, 이게 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거 어렵다. 요한서 1장 8에서 10절이래요. 근데 네. 이거 이거 갑자기 무슨 그 성경 인용하다 보니까 교회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결론은 그거 즉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즉 말하자면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개발세발 헛소리 씨부리지 말고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지 말고 네. 스스로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그러면 네. 하나님이 죄도 사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헛소리 떠들지 말고 자백하고 네. 용서 빌어 자식아. 목사라는 놈의 새끼가 이제 이 얘기예요. 네. 또 그것만 한 것도 안 해요. 이 김연학 그 부장판사 이거 참 어떻게 뭐 이분도 내가 볼 때 교인 같기는 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래 이거 찾기도 힘들어. 요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동화도 인용하죠. 동화. 네. 동화 내용은 뭐였어요? 결론 내용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에 담긴 그런 동화를 얘기했나 봐요. 인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안 그랬다고 오리발 까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오리발 내밀던 사람이 나중에는 본인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의 동화. 그러니까 어떤 동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내용이겠죠. 그죠? 자기가 이제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동화까지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저 인용한 거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스승을 모른다고 세 차례나 부인한 자. 이거 베드로 그거 아닌가? 그런 얘기 같은데. 네. 하나님이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스승을 모른다고 세 차례나 부인한 자를 용서했듯이 당신, 그러니까 박 목사죠. 당신을 용서하겠지만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죄를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은 원수의 짓이다,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식 재판. 그러니까 박 목사한테는 맞춤형 판결이에요. 그 성경 관련해서는 지가 대빵이라고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맨날 설교하고 그 박 목사한테 그 사람한테 맞춤형 어떤 구절을 뽑아다가 이제 그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 하나님 속이면 죽어 임마 이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너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고 하나님이 자백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데 너같이 뻗드는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하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스승을 모른다고 그거 같은데 베드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차례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나중에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자백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네. 만일 피고인이 유죄이고 오늘 재판으로 인해 잘못을 돌이킬 수 있다면 재판부로서는 더 이상 다른 재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재판에서 충분히 그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면 우린 여기서 우리의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이런 거죠, 사실은. 어떤 맞춤형 판결문이에요. 네. 동화까지 써 있고
그때 그런데 이제 이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재판할 때 박 목사가 이렇게 설교식 판결문을 이제 설교식 판결문이라고 보면 되겠지. 네. 설교식 판결문을 이제 듣더니 고개를 탁 떨구었대요. 이때까지는 좀 이제 잘 이제 끝나나 보다 했었어요. 네. 1심에서. 네. 근데 이 재판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신도들 오죠. 네.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신도들이 아마 뭐 인터뷰를 했거나 누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박 목사 이미 사직서 제출했다. 그동안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재판을 지켜본 건데 이제 이렇게 사회법의 판결을 받았으니 더 할 말이 없으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결국은 박 목사가 그런 일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었다는 거냐 신도 입장에서. 근데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건 할 말도 없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신도들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고개를 탁 떨궜잖아요. 저 설교식 판결문을 들으면서 네. 아 이제 참 잘했구나 끝났구나 했는데 항소했어요. 항소. 아니 분명히 부장판사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당신이 자백하고 그러면 이 재판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또 어기고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감동해가지고 개과천선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바로 항소해버렸어. 고개 떨궜다면서요. 근데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식 판결문에 승복 못했으니까 1심 설교식 판결문은 실패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그냥 막 읽었는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뭐 읽었는데 설교 듣고 감동해가지고 개과천선해서 다 자백하고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해요. 그러니까 항소 바로 들어가 버렸어. 진짜 목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본인의 죄를 스스로 자백을 해야죠. 근데 항소했어요. 네. 그래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날 네. 항소심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까 1심 그 판결문 받고, 네. 3월 달에 보석 허가받아갖고 일단 석방됐었던 상태에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항소 들어가갖고 2심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갖고 2019년 6월 13일 날 서울 고등법원 제9형사부 한규현 재판장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또 쟁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교수님. 네. 동영상은 일단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조작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위변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2심에서 재판한 게 내가 그 휴대폰이 있는데 우리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내가 그 심박수 책정하는 게 있다. 그렇지. 근데 이 앱에서 봐라. 내가 만약 강간을 시도했으면 내가 흥분했을 거고 심박수가 막 뛰었을 텐데 여기 딱 수치를 보면 내가 그때 수치를 보면 내 심박수가 그런 심박수가 아니다. 되게 안정된 심박수가 나왔다. 그거 S 헬스 그거 있잖아요. 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들이댄 거예요. 내가 내 휴대폰에 S 헬스 이걸 사용하는데 내가 조카를 강간하려고 덤벼서 쓰면 심박동수가 뻥뻥뻥뻥 뛰었을 텐데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나 강간 시도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수치 한번 보세요 이거. 나 강간 시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그런데 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생각해내는지도 저는 아니 저 재판부에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확인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이 증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스마트폰 바깥에서 내놨을 수도 있고 바깥 주머니에 있거나 안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 주머니에 있거나 그러면 내 심박수 못 잴 수도 그렇죠? 있잖아. 그리고 침대 위에서 신랑의 가정이 있었을 텐데 그때 뭐 핸드폰 센서가 막 다 그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걸 놓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걸 갖고 이걸 증거라고 팀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한 거죠. 인정 못해 그렇게 된 거예요. 집단에는 머리 있어서 S 헬스 사용 그 수치 들이댄 건데 재판부에서 이런 지하에 헛소리 하지 마. 너 바깥 주머니에 있었거나 안 주머니 여기 딱 있던 것도 아니에요. 주머니 달려있는데 바깥 주머니 있으면 그거 박동수 관계도 없잖아요. 네. 뭐 그러거나 아니면 센서가 포착 못했을 수도 있으니 뭐 막 신랑이 하고 있는데 뭐 뒤죽박죽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소된 거는 이 사람이 뭐였냐면 성폭력 특례법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에요. 네. 삼촌과 조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했는데, 이 사람 어디서 이런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실신을 해가지고 그 어지럼증이 와서 조카를 잡고 하고 쓰러지니까 조카랑 같이 넘어졌다는 그게 말이 참나 이게. 아유 참. 근데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니 당신이 어지럼증을 일으켜갖고 하고 쓰러져서 부축하다가 같이 쓰러졌으면 조카가 무슨 억하심정을 갖고 당신한테 강간당했다고 음해를 하냐. 맞아요. 그 음해를 할 만한 그럼 이유를 당신이 한번 대봐. 조카가. 그래 겨우 된 게 동거 생활을 나몰래 하고 있어서 그게 들통나서 성폭행으로 자기를 몰아붙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동거하다 걸리면 성폭행으로 외삼촌 밀어붙입니까? 이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 해갖고 다 인정 안 돼서 네. 이 사람은 항소심에서요. 징역 3년 그대로 받았고요. 징역 3년 받고 플러스 된 게 있네요. 네, 아마 성폭력 치료그램. 네네네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 네. 그리고 이제 보석 받아갖고 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재구속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분이 자주 쓰는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승복을 못 합니다. 대법원 이제 당연히 가죠. 네, 상고까지 해서요. 이 사건 2017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렇죠. 대법원까지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도 갔다 진짜. 2019년 10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이 네. 원심을 확정합니다. 성폭력 특례법 친족관계에 의한 네. 강간 원심 확정했네요. 그 게임 끝난 거죠? 네. 3년 끝났습니다. 사는 거죠. 나왔겠네요. 3년 합치면 아니죠 교수님. 10월 달이네. 아직도 지금 3월이니까 한 7개월. 그 중에 살았던 것까지 계산하면 좀 더 일찍 나오겠죠? 그러면 뭐 그래도 아주 한 여름 가을에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보석으로 중간에 나온 거는 또 빼버리니까 입은 거의 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형기. 조만간 그래도 나오시겠네. 코로나 우리나라 정리가 될 때쯤 나오시려나? 개과천선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왜 범죄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머리를 굴리고 앉았는 거예요. 무리하게 빠져나가려고. 저는 진짜 휴대폰 심장박동수 그 나올 때 정말 이거 읽다가 황당하더라고. 저요.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변호사죠, 뭐. 사실은 변호사죠, 뭐. 목사 하시면서 뭐 목사가 다 부자는 아니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빵빵하게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조카 열받았어 조카. 네. 이제 끝까지 자기 무고로 역으로 고소하고 외삼촌이 나한테 나쁜 짓 하고도 나를 끝까지 무고로 고소하고 막 끝까지 오리발 까니까 조카 열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년 밖에 만든 다음에 형사는 형사대로 하고 뭐 걸었죠? 또 손해배상. 네, 손해배상 민사 걸었어요. 네.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의한 그 손해보상 청구를 해서요. 네. 2019년 12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 나고 2달 있다가. 그러네요. 서울중앙민사지법 민사 6구 단독인데요. 69 단독. 예, 박소연 판사가 네. 피해자하고 남친까지 같이. 네, 남친도 같이 무고한 사람으로 고소했거든요. 박 목사가. 그렇군요. 남친도 같이 고소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청구했네요. 네. 손해배상 청구. 근데 그 중에서 4천만 원만 주라고 배상 판결 났네요. 네. 그러면서 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인데 외삼촌이자 담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간음하려 했다. 사실 삼촌이다 목사다 그러면 집안에 들여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강간하러 한 게 인정됐고 네. 그래서 1억 1,000만 원 내놓으라 하고 소송 걸었는데 그중에 4천만 원만 배상하라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 뒤에 또 그 민사지방법원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뒤에. 네, 아마 이분도 할 말이 많았나 봐요. 네,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의 또한 중한 범죄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게 맞다 피해자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 목사를 옹호하는 이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피해 여성이. 네. 자기 남동생이잖아요.
본인을 그 박 목사를 옹호하는 어머니하고 남동생, 그러니까 가족들은 삼촌 봐주라고 한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그 피해자한테 한 건데 그러는 바람에 나 못 봐줘 하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불화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박 목사의 그 누나나 박 목사 조카. 네. 그러니까 피해 여성하고는 형제겠죠. 남동생. 이런 분들 합의하라고 얘기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합의하라고 봐주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안 봐주니까 그것도 무고로 고소만 안 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여성이. 무고로 고소만 안 했으면 역으로. 그리고 2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신뢰가 깨졌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가늠하지 마라. 네. 그게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 가족들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남동생이니까 아마 이러셨겠죠. 네가 뭐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무마됐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냥 합의해라. 뭐 이렇게 그 외삼촌 그냥 완전히 매장시킬래 막 이러면서 했겠지.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 이런 관계까지 깨지면서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 외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피해 여성이 반목하게 돼버렸잖아요. 심각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범죄로 피해 당하고, 그죠? 네. 범죄로 피해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피해 당하고도 어떻게 보면 요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피해 당하고도 가족들로부터 이른바 왕따 당하고. 아마 왜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합의 안 해준 내가 그러니까 진짜 매정한 사람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도 민사 그 재판에서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정말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입장이 돼버린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심각한 피해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같이 고소당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고통 받았죠. 무고죄로 형사 고소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한편으로 남자친구가 같이 무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였지 사실 내가 혼자 있고 가족들이 계속 푸시를 만약에 했었다고 한다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좀 견뎌내기가 힘들었을지 않았을까. 그거 떠나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보일러실에 쪼그리고 안 앉아 있었으면 강간 당했죠. 성폭행 당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조카 20년 동안 자기 교회를 다니면서 42살이니까 22살 때부터 댕긴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때부터 본인을 담임 목사 거의 신봉하다시피 하면서 따라댕겼던 그런 외조카를 그 밤 시간에 가갖고 성폭행하려고 맘먹은 것 자체가 이 사람 목사로 자격이 없죠. 이런 사람 목사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진 않겠지만 가족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기수가 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맞아요. 둘만의 증언만 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목사 지금처럼도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발생했을 때 아무도 내가 봤을 때는 이 피해 여성 말 안 믿어줬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피해 여성분의 가족분들 외삼촌 안 봐줬다, 내 동생 안 봐줬다, 내 딸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 동생, 내 딸 어떤 인적 관계, 가족 관계를 떠나서 어떤 놈이 잘하고 잘못한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피해 여성의 입장이 돼보세요. 한번 바꿔서 역지사지로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 목사의 범행이 사실은 이 교인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그렇죠. 같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의 관계도 다 깨트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도 목사 신분을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추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되죠.
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됐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 여성의 가족 되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죄 짓는 겁니다. 그거는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어머니 자기 딸한테 그러면 안 되고요. 내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 딸한테 강요하는 거 그거 어머니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또 그 남동생 누나 입장을 생각해야지 외삼촌 입장에서 나서서 같이 죄 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답답하더라고. 근데 딱 걸렸어요. 한마디로 보일러실에 남자친구 없었으면 이거 큰 사건 될 뻔했어요. 그리고 여성이 진짜 황당하게 당할 뻔했어요. 목사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갖고 막 눌러서 당하고도 그냥 완전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뻔해서 이 사람 하는 교활한 짓 하는 지 봐봐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유혹했다 그랬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합의된 성관계 가겠죠. 그 전형적으로 그 성범죄하는 새끼들 전매 특허 합의된 성관계. 오늘도 분노 유발하는 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네.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를 또 던져봐서 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